저희 남편에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남동생. 그러니까 저희 도련님 이름은 한 글자 차이예요. 이름이 인희, 인휘거든요. 남편이 태어났을 때 시부모님은 남자아이에게 여자 이름을 지으면 잘 산다는 말을 들어 여성스럽게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도련님이 태어났을 때는 형보다 딱 한 뼘만큼 더 잘난 아이로 살으라고 한 획을 더 그어 인휘라고 지으셨답니다. 이름이 비슷한 만큼 두 형제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닮았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비슷해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하죠. 학교에 갈 때도 늘 같이 가고 놀 때도 같이 놀고 모든 것을 같이. 둘이 붙어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방 3칸짜리 집이라 형제에게 각각 한 방씩 쓸 수 있는데도 중학교 때까지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좋아했지만 도련님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학교 시절 장래 희망란에 형이라고 쓸 정도였으니까요. 도련님은 커서 형 같은 남자가 되는 게 꿈이자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남편도 도련님을 보면서 참 좋았대요. 5살 터울이면 형제간에 꽤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데리고 노는 게 번거롭고 지루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꼭 어린 시절의 앨범을 들춰보는 기분이 들어 신기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형이 하는 걸 복사한 듯이 그대로 따라하는 동생이었어요. 형을 따라 농구를 하러 다니다가 농구를 배웠고 덕분에 둘 다 키도 훤칠하게 컸습니다. 형이 공부를 하느라 놀아주지 못할 때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둘 다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회장을 한 것도 둘이 똑같았죠. 덕분에 두 형제는 학교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특히 둘은 수학을 참 잘했는데 덕분에 형과 동생은 나란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둘의 모교인 고등학교에는 똑같이 입학 축하 플랜카드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어릴 적부터 형 바라기였던 덕택에 직장도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도련님의 이름에 한 획을 더 그은 덕분인지 두 형제의 미래는 여기서 달라졌죠. 어린 동생과 자라온 덕에 아이들을 좋아하던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도련님은 공부가 더 하고 싶다면서 대학원 공부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보통은 결혼식에서 딸 가진 부모들의 자매들이 눈물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누구보다도 도련님이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어찌나 펑펑 우는지 제가 꼭 도련님에게서 형을 뺏어가는 것 같아 민망할 정도였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말로만 듣던 도련님의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날 도련님은 우리 부부를 위한 축사를 준비해서 읊어줬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애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축사였더랬죠. 어릴 적부터 제게 형은 정말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어린 제가 귀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런 형의 존재가 제 삶의 나침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가 지금 이날까지 별일 없이 잘 자라온 게 형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형에게만은 철없는 동생이고만 싶은 저는 앞으로도 형을 보며 제 미래를 꿈꾸고 살고 싶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드려요. 어지간한 여자였으면 제가 절대 허락 안 했을 텐데 형수님이라서 흔쾌히 보내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형수님처럼 현명하고 멋진 여자 만나서 결혼할 테니
앞으로 두 분 결혼 생활에서도 완벽한 모습 보여주세요. 제가 그대로 보고 배울 테니까요. 아, 그리고 형 닮은 조카 아시죠? 삼촌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지금껏 아들 같은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진짜 아들 키우면서 형수님이랑 행복하게 살아주라. 우리 조카 클 때까지 내가 더 효도할게, 형. 근데 형, 아무리 형이라도 형이 형수님 말 안 들으면 나 형편 못 들어줘.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형, 형수, 사랑합니다. 저의 형과 형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두 형제가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도련님은 결혼 후 한동안 우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형이 신혼집으로 나오고 난 후에도 도련님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형이 없어 허전하다면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대학원 공부에 워낙 바쁜지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습관 하나씩만 보아도 두 형제는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하는 습관, 밥 먹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는 버릇, 집을 오갈 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예절부터 잠잘 때 몸을 베베 꼬는 포즈까지 도련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남편을 너무나도 닮아 신기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남동생과 전혀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다르거든요. 생김새부터 말투나 버릇까지. 도련님이 결혼식 날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도련님은 저희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설레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쉬는 날에는 나가서 좀 놀아요. 젊은 사람이 쉬는 날까지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형수, 저는 이게 쉬는 거예요. 방금 보고 돌아서도 보고 싶은데 제가 어딜 나가요. 못 가요, 못 가. 눈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어쩜 이렇게 애기를 좋아할까. 신기해 죽겠네. 우리 형은 어릴 때도 저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요. 신기하면 그게 신기하지. 저는 우리 형이 저한테 해준 만큼 조카한테 다 해줄 거예요. 형 보고 조심하라고 하세요. 나중에는 우리 조카가 아빠보다 삼촌이 더 좋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엄마보다 삼촌이 더 좋다고 할까봐 걱정이구만. 우리 아들의 이름은 혜인이에요. 제 이름인 혜지혜와 남편 이름인 인희의 인을 따온 이름이죠. 그런데 도련님의 이름도 인희잖아요. 우리 혜인이는 유난히도 아빠를 뚝 닮은 아들이었는데 이름 때문인지 유전자 때문인지 남편만큼이나 도련님도 닮아 있었습니다. 덕분에 도련님은 우리 혜인이를 보면서 결혼을 꿈꿨죠.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도련님은 대학원 공부를 끝내고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죠. 역시나 꿈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도련님은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게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뿌듯했어요. 우리 부부가 도련님 보기에 참 좋은 모습이었나 보다. 그래서 도련님도 이렇게 일찍 결혼을 결심했나 보다. 내가 생각보다 참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련님만큼이나 제 동서될 사람도 참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은 직장에서 만났으니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했었나 봅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쌍둥이처럼 빼다 박았던 도련님은
남편과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부와 다른 길이었겠죠. 도련님 부부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우리 부부와 달리 하루를 초 단위로 계획해서 사는 부지런한 부부였거든요. 도련님 부부의 하루 계획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함께 공원을 돌며 운동을 하고 건강식으로 아침을 먹고 같은 연구소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어요.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고 12시 30분에 칼같이 헤어져 다시 일에 몰두했죠. 그리고 퇴근 후 저녁 시간만큼은 둘만을 위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지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 이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부였죠. 그래서 저녁 식사는 둘 중 일찍 끝나는 사람이 담당했고 장 보는 것부터 밥상 차리기까지 끝내놓으면 늦게 온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혼 초 하나부터 10까지 정해놓은 생활수칙 덕분에 도련님 부부는 다툼도 갈등도 없이 결혼 생활을 바람직하게 해내가고 있었죠. 도련님은 늘 습관처럼 형수 같은 여자 만날 거다라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뚝 부러지고 당차면서도 예쁜 동서를 보면 제가 괜시리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마치 도련님이 보기에 내가 저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눈에는 동서가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종종 도련님이 시댁에 갔을 때 습관대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거나 청소를 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도련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는 내심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주방에 들어오냐. 얼마나 애 기를 죽였으면 집안일을 다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괜시리 동서에게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 애는 안 갔니? 우리 인희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애를 갖고 싶다고 아주 소원을 빌던 애였는데. 알죠. 저도 애 좋아해요, 어머니. 근데 인희 씨도 저도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해서 아직은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인희 씨도 동의를 했고요. 그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착한 인희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너 은근히 눈치가 좀 없는 스타일이구나. 아, 엄마 아니야. 나도 같은 마음인데. 우리 아직 젊은데 애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일하는 거 엄청 재밌어.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일도 좀 더 배운 다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 가지려고. 그래도 안 늦잖아. 도련님도 참 눈치가 없죠. 이럴 때 마누라 편들면 시어머니가 더 빈정상하기 마련인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확 달라진 모습에 못마땅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좋아했어요. 늘 자기만 따라하려고 하던 동생이 이제야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맨날 형형거리던 애가 처음으로 지 생각대로 계획대로 행동하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거든. 근데 좋은 것 같아. 아, 얘가 더 이상 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 이제 인희가 좀 자랑스러워졌거든.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남편이 동생에게 완벽한 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 같아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형바라기인 동생을 위해 바람직한 형, 훌륭한 형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꼭 한 몸과 같던 두 형제의 인생은 어느 한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딱 한 해만큼이나 다르게 살길 바랬던 시부모님의 바람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날은 도련님이 동서보다 먼저 끝나서 퇴근 후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기 위해 마트에 갔던 도련님은 저녁 창거리를 준비해서 마트를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보도블럭으로 돌진해버린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인지 운전미숙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고 때문에 한순간에 도련님은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손쓸 새도 없이 말이에요. 만우절 장난 전화라고 믿고 싶은 그런 연락을 받고 온 가족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련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버렸죠.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는 상태로 우리는 도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침통하고 애처롭기요. 하지만 동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다부진 모습으로 꿋꿋하게 상을 치른 동서.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서가 좀 무서워 보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결심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인생을 걸기로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무너져 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상생활인 듯이 동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3일간의 장례를 치러냈죠. 근데 동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참 독하다 독해. 모르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참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그래도 난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난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동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잖아. 나 좀 서운하려 그래. 아휴, 안 슬퍼서 그러는 거겠소. 버티는 거겠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난 좀 안심이 되는데. 우리 인의도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런 재수씨라면 잘 이겨내겠다 생각이 드니까. 심지어 난 고맙기까지 해. 우리 인휘가 다 보고 있을 텐데 저렇게 다부진 재수씨 보면 가는 길에 마음이 좀 덜 무겁지 않겠어? 저는 그저 도련님의 가족으로서만 동서를 바라봤는데 남편은 도련님이 되어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서의 꿋꿋함은 감사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의 마음. 그렇게 생각하니 감정에 휘둘리는 저보다 동서가 훨씬 더 훌륭하고 속이 깊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그 속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는 동서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마음은 동서를 생각하고 위하고 있었는데 막상 도련님이 떠나고 나니 동서에게 연락하기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남편과 저, 동서, 도련님과 넷이같이 밥도 먹고 통화도 자주 하는 사이였는데 혹시나 동서가 마음을 잡기 힘들까봐 연락을 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같은 여자로서 애도 없는데 아직 젊은 동서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차마 이 말까지는 하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저는 용기 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련님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연락도 끊어버리고 남처럼 대하는 우리에게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여보세요?
동서 나야. 잘 지냈어? 동서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혹시 지금 회사야? 네. 그렇구나. 바빠? 늘 그렇죠 뭐. 바쁘구나. 내가 바쁜데 괜히 전화를 걸었네.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끊을게. 내가 괜히 바쁜 사람 시간을 뺏었네. 난 그냥 잘 있나 궁금해서 참다가 연락 한번 해봤어. 밥 잘 챙겨 먹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기 속 동서는 너무도 싸늘했습니다. 제 딴에는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전화한 것이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봐도 전혀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묻는 말에만 그것도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동서와 통화를 하고 나니 그 뒤로 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마치 민폐를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재수 씨 생일인 거 알지? 무슨 남자가 그런 것까지 기억해. 알긴 알지. 전화 한 통 해줘. 그래도 생일인데 내가 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속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날인데. 내가 전화한다고 뭐 반가워하겠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잖아. 당신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위해주자. 생일이잖아. 사실은 저도 동서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봐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게 이번에도 나쁜 일까봐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도 남편 말대로 좋은 날이잖아요. 도련님이 살아있었다면 동서도 오늘 마음껏 축하받고 마음껏 기뻐하며 하루를 보냈을 텐데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동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원의 목소리였죠.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정말 너무하네. 그러면서도 내심 찜찜한 마음이 들어 연구소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동서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까, 어디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전화 연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직원분을 검색해봤는데 한 달 전에 퇴사하신 걸로 나오네요. 전화번호를 바꾼 것에 이어서 갑자기 퇴사라니. 불안한 마음에 저는 단숨에 동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 지난달에 이사 갔는데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들었는데 바로 팔려서 나갔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 뭐 급한 일이 있나 했네 나는. 동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 회사, 집, 모든 것을 옮긴 채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버렸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었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 사이는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린 동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제 우리 가족이랑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나 보다. 동서도 이제 새 출발하려나 보다. 한동안은 동서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점점 그 마음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동서가 결심했다면 보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는 동안 저도 한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혜인이도 쑥쑥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치열하고 숨막히는 입시 전쟁 끝에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마치 제가 수험생이 된 것처럼 쫓기며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동서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혜인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련님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서 생각도 났었죠. 아빠를 꼭 빼닮은 혜인이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꽤나 많이 따랐습니다. 아빠 흉내를 내면서 로션을 바르기도 하고 아빠가 먹는 매운 반찬을 먹어보겠다면서 덤비다가 입안에 불이나 울상을 짓기도 했었죠. 아빠가 어릴 때 수학을 잘했다고 하니까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는 구구단으로 시작해서 그 어려운 미분적분까지 아빠와 나란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닮으려는 혜인이의 모습을 보니 도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 남편을 따르던 도련님의 모습이요. 그 시절 이야기는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는데 혜인이가 아빠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그 시절의 도련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혜인이를 위해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도련님이 좋아했다는 반찬, 도련님이 좋아했다는 놀이나 장소 등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런데 도련님이 마지막까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동서잖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의 끝은 늘 동서로 끝났습니다. 매정한 사람, 내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알기나 할까? 그래도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꼈는데. 혜인이를 다 키워 대학에 보내고 나니 헛헛해지더라고요. 정성을 다해 키우고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심심하다. 심심하다니? 갑자기 왜? 아니, 그렇게 정성으로 키우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놨는데 이제 딱히 잔소리할 것도 없고 챙겨줄 것도 없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걸. 그래, 나도 아는데 꼭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쉬면 되지. 그동안 못 쉰 거 몰아서 쉰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 혹시 갱년기인가? 이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 아니야? 갱년기 오면 막 집도 나가고 맨날 울고 그런데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건 좀 곤란한데. 그럼 이거 어때? 뭐? 좋은 방법 있어? 취미를 좀 가져보는 거야. 당신 옛날에는 요가도 배우고 음악도 듣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잖아. 그동안 그런 거 못했으니까 하나씩 다시 시작해봐. 그럴까? 그럼 나 등산할까? 나 요즘 무릎도 너무 시큰거리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 늙었나 봐. 등산이나 좀 해볼까 봐. 등산 좋지. 주말에는 나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동안 운동도 안 했는데 병나면 안 되니까.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좀 더 유용하고 보람이 있는 취미로요. 생전 산이라고는 구경만 해봤지 오를 생각도 안 해봤던 저였는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허전함을 채워 성취감을 얻어보고 싶은 바람이기도 했어요. 근처에 있는 산들을 하나씩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매일 아침 조깅하는 남편이랑 저랑 체력이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 오기 전에 몸을 좀 만들어 놓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뒷산에 어슬렁어슬렁 올라가 봤는데 바로 다음 날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몸을 안 썼는지 발목, 종아리, 허벅지 할 것 없이 근육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몸뚱이에 병이 나버렸죠. 그런데 저도 나름 끈기가 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알이 박힌 몸뚱이를 들고 매일매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4일이 지난 후 금요일, 저는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주말에 함께 가기로 한 북한산에 먼저 답사를 가기로 결정했죠. 물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런데 욕심이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저는 북한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터덜터덜 무거운 허벅지를 끌고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러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등산화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음만 앞선 결과였습니다. 그러게 같이 가자니까 왜 혼자 무리를 했어? 아니, 나는 당신 깜짝 놀래켜주려고. 내가 제일 속상하거든. 구박하지 마. 구박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지. 우리 이제 나이 먹어서 뼈 한 번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아.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할머니인 줄 알겠다.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 시끄럽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 들어. 그 발목 다 나을 때까지 집에서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앞으로 산은 나랑 같이 가고, 알겠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집안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 누가 그렇대? 내가 일하는 아주머니 불러줄게. 당분간은 그분한테 맡겨. 파출부? 그게 돈이 얼만데. 됐어. 내가 쉬엄쉬엄 하면 돼. 몇십 년을 일했는데 나도 그 정도 돈은 벌어놨거든. 잔말 말고 이번에는 내 말 들어. 자고로 지아비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면서 거절했을 일이지만 세월 앞에는 정말 장사 없더라고요. 돈이 너무 아깝기는 했지만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다고 나름 깔끔한 성격인지라 집안 꼴도 엉망으로 놔둘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내가 파출부를 다 써보고 호강한다, 호강해. 저는 마치 드라마에나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이 된 것처럼 파출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시기로 한 첫날, 익숙치 않은 일이라 무슨 선이라도 보는 것처럼 떨려하고 있는데 드디어 현관문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거실 소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문을 열었는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동서 맞아? 형님 여기 사셨어요? 오랜만이에요, 형님. 동서 잘 지냈어? 아니, 동서가 여기 어쩐 일이야? 나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저 오늘 일하러 왔어요. 일? 무슨 일? 파출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일단 한 달 정도 쓰신다고 들었는데. 맞는데, 동서가 그 사람이야? 오늘부터 우리 집 일해주시기로 한 파출부?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같네요. 아니, 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가 왜? 일단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형님, 아니, 사모님, 저 뭐부터 할까요? 얘기해 주시면 하나씩 정리할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그 연구소에서 꽤나 촉망받으며 잘 나가던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파출부라뇨.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죠. 하지만 동서는 제게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형님이 아닌 사모님으로 부르면서 일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서가 제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제가 동서를 부린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동서는 예전 장례식 그날처럼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고 우리 집안일을 대신해줬죠. 진미채 좋아하시잖아요. 냉장고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장 좀 봐서 해놓을까요? 예전에 자주 쓰시던 라벤더 향초가 없는 것 같네요. 떨어진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내일 출근길에 하나 사올게요. 아직 그 브랜드 제품 좋아하세요? 뼈 다쳤을 때는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데 제가 내일은 사골 좀 구워놓을게요. 원래 사골 국물 좋아하셨잖아요. 이참에 아주 질리도록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에도 필요한 거니까. 아셨죠? 제가 좋아하던 반찬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는 동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왠지 그동안 제가 쓸데없는 오해를 했나 싶어 미안해졌습니다. 동서가 사라졌을 그때 저는 동서가 우리 가족을 잇기 위해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보, 오늘 퇴근하면 바로 들어와. 바로 들어갈 거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집에 동서가 와 있어. 동서? 재수 씨? 어떻게? 당신이 불러준 파출부 아주머니, 그게 동서더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재수 씨가 왜? 동서도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받고 왔대. 우리 집인지 몰랐었대. 어쨌든 와서 얘기하자. 얼른 와. 저는 남편에게 대충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남편 같은 성격이라면 분명 동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역시나 맞았습니다. 남편은 동서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기쁨의 감정으로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우리 세 사람은 야식을 하나 시켜 식탁 앞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면서요. 서로 떨어져 있던 지난 2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 우리가 한 가족이었을 때 이야기까지도요. 처음 남편은 도련님이 살아있을 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었는데 동서는 원래 우리가 알던 동서의 성격처럼 쿨하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줬습니다. 이니 씨가 저랑 이렇게 밤에 맥주 마시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늘 치열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에 한순간 정도는 그런 여유가 필요했었거든요. 이니 얘기 해도 돼요? 난 재수 씨가 마음 아플까 봐.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런데 그렇다고 잊고 싶지는 않아요. 이니 씨를 잊어버리면 제 젊은 시절이 다 지워지는 건데요. 늘 가슴에 묻어두고만 살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입 밖으로 꺼내고 싶네요. 혹시나 내가 까먹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니 씨 얘기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고 서로 사랑했으니까. 저는 애도 없으니 그것만큼 아름다운 기억이 저한테는 또 없으니까요. 동서 덕분에 그날 밤 저와 남편도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를 원없이 했어요. 동서와 제가 모르는 어린 시절 형제 이야기부터
우리 혜인이를 그렇게나 예뻐하던 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넷이 함께 보냈던 그 시절의 이야기까지요. 우리 혜인이 엄마한테 맡기고 넷이 놀러 갔던 거 기억나요? 제주도 갔었잖아. 근데 하필 그때 태풍이 왔을 때라 우리 막 머리가 산발돼가지고 비 엄청 맞고 돌아다녔었는데. 맞아. 그때 진짜 몸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넷이 기념사진 찍겠다고 엄청 쇼를 했었잖아. 이니 씨가 사진에 엄청 진심이었잖아요. 그때 막 사진 찍으면 포즈도 정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웃긴 포즈 많았어. 그쵸? 근데 그 사진 어디 갔지?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앨범 뒤져봤었는데 그 사진이 없더라고. 우리 이사하면서 없어졌나 봐. 진짜? 잘 좀 보관할걸. 저 그거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성산 일출봉 올라가서 찍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그거 스캔해가지고 휴대폰에 옮겨놔서 가지고 있을 텐데. 어디 보자. 동서는 대화를 하다 말고 열심히 휴대폰을 뒤졌어요. 벌써 20년이 넘은 사진인데 스캔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역시나 동서다웠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 맞죠? 이니 씨 표정 좀 봐요. 진짜 장난꾸러기라니까. 이것도 아주버님 닮은 거예요? 동서는 휴대폰을 내밀어 그 시절 우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젊더라고요. 푸릇푸릇하니 한여름 가로수처럼 청량하고 쨍한 우리 네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던 남편이 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진이 넘어갔어요. 정말 사소하고 흔한 실수인데 활짝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던 사진들 때문이었어요. 재수씨,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아주버님 주세요.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이게 대체 뭐예요? 남편이 넘긴 휴대폰 앨범 사진 속에는 누군가가 보낸 협박 문자들과 편지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단지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동서의 얼굴이 박혀있는 사진 밑에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여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빨간 문구로 쓰여 있었죠. 재수씨 피할 생각 하지 마요. 이거 뭐야? 빨리 설명해요. 동서는 당황했습니다. 동서는 한동안 우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니 빈 맥주잔에 소주를 들이부어 원샷하고는 마지못해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와 남편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의 이야기는 도련님의 장례식 후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대뜸 전화를 걸어서는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다죠. 남자한테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을 때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시집을 와서는 애도 안 낳아주고 지 할 도리도 못하면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더니 결국 내 아들 잡아먹으니 속이 시원하냐.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동네 법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죽은 아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였다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했대요. 여자 잘못 만나 명을 달리했다고. 어머님은 그 뒤로 동서를 따라다니며 죽일 듯이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나 괜찮다, 이제 되었다 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했다죠. 그러면서 아들의 원혼이 풀릴 때까지 굿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던 동서가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자 어머님은 더 막 나가셨대요. 동서가 일하는 연구소까지 찾아와 동서 얼굴이 박힌 전단지를 돌리고 동서의 동료들 책상에 읍수하는 편지까지 올려놓고 돌아다니며 동서의 숨통을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어머님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협박들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모았다죠. 근데 결국은 못했대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 남편의 어머니인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차마 못하겠더라고 했죠. 그래서 동서는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다른 연구소로 옮기거나 했다가는 어머니께서 또 찾아낼까봐 직업도 버리고 경력도 버리고 그동안 배운 공부도 다 버리고 파출부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했어요.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던 때에도 동서는 이미 어머님으로 인해 피폐해진 후였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가 우리를 잊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설마요. 저한테 이니 씨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이니 씨한테 두 분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제가 두 분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아니, 장례식장에서도 울지도 않길래 나는 그때 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열심히만 살다가 떠난 이니 씨, 떠나는 길에라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라고. 나는 잘 지내겠다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우리 이니 씨가 좋은 데 갈 것 같아서. 내가 무너지면 저 두고 못 갈 것 같아서. 저 진짜 힘들었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우리 남편이 그럴 거라고 말은 했었는데 내가 동서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이 이니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셨겠죠.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해돼서. 아니, 그건 다르지.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재수씨. 그건 우리 엄마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이해하지 마. 나도 이해 못해.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동서의 말을 듣고 남편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얼마나 참았는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나지막히 말하는데도 목에 핏대가 다 서 있었죠. 그 길로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내일 가라는데도 5만 원도 훨씬 넘는 거리를 기어코 콜택시를 불러 잡아탔죠. 이성을 잃은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왠지 혼자만 보냈다가는 큰 사단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한테 정말 할 말 없으세요? 오밤중에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인이랑 재수씨 얘기요. 정말 할 말 없어요? 아니, 몇십 년도 더 된 얘기를 왜 꺼내냐? 인이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인이는 늘 보고 싶지.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인이 다시 만나도 되겠어요? 한 채 부끄럼도 찔리는 것도 없어? 찔리긴 내가 뭘 찔려. 나는 우리 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기만 했구만. 남편은 시어머니께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동서 휴대폰 속 사진첩에 있던 그 사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증거들, 동서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들이요. 그 사진들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어머님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실토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인이 죽은 거잖아. 아니냐? 걔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그 어려운 공부 마치고도 저녁 밥상 차릴 필요 없었고, 그러면 그날 그때 마트에 장 보러 가지도 않았어. 다 그 기집애 때문에, 그 나쁜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니야? 여자만 잘 만나서 봐라. 우리 아들이 세상에 그런 참담한 일을. 아휴. 엄마, 인이가 나랑 엄청 닮았었던 거 알죠? 인이는 늘 나처럼 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엄마는 그게 좋았어요? 아니, 형이 좋아서, 형이 너무 대단해서 형처럼 되고 싶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 인이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크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좋다는 인이, 그래, 처음에는 귀엽고 고마웠지만 저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장남하는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잘 보려고 나를 따라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런 인이가 재수씨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 삶을 찾고 자기 미래를 그리면서 행복을 찾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엄마는 진짜 몰라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우리 인희가 내 동생, 엄마 아들이 그렇게나 사랑했던 여자예요. 재수씨, 그런 재수씨를 인희 대신에 나서서 지켜주고 아껴줘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행복을 빌어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정말 안 해봤어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엄마, 우리 혜인이한테도 그럴 거죠. 만약에 나한테 그런 나쁜 일 생기면 우리 혜인이한테도 재수 씨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잖아. 전부 네 탓이라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법당에 계신 스님이. 아니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 말만 믿고 싶었던 거겠지. 저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랑 안 보고 살겠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혜미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족은 이제 엄마가 아니라 혜인이랑 재수 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엄마한테 장남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아니, 도대체 혜인이랑 그 기집애가 너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착한 아들이 엄마한테 이래? 아니요,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가 생각 고쳐먹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일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 생각 마시고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 수 있겠거든. 그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얘 혜인아,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너 계속 그러고 가만히 있을 거니?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통곡하며 하소연하셨습니다. 남편을 좀 말려보라며 제 손목을 부러질 듯이 붙잡고 애원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께 잡혀있던 제 손목을 낚아채 곧바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으로 진실을 벗어나 눈을 가려버린 어머니.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과 상처에 몸부림치는 남편. 그 한가운데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차디찬 아파트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얘기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인희의 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본인을 원망하라면서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가족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죄값 본인이 치르며 살겠다고요. 동서는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 앞에 함께 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장례식에서도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그제서야 쏟아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눈물을 삼켜왔을 동서. 이제 와서 그 회한을 털어내는 동서를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눈물의 양으로, 그 눈물의 깊이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얼마 후 동서의 짐을 손수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던 동서가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졌으니 그 죄를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생활고에 힘들어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던 동서를 거두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말했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차리든 뭐든지 지원을 하겠다고요. 이제라도 동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혜인이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 동생의 부인이셔. 너한테는 작은 엄마야. 작은 아빠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널 아끼셨다. 그러니까 너도 작은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라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보다 더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지? 저 다 기억나요. 우리 삼촌, 아니 작은 아빠, 작은 엄마도 기억나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작은 엄마,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요. 저한테는 작은 아빠도 작은 엄마도 저한테 두 번째 부모님이니까요. 저는 동서와 함께 살면서 헛헛하고 무기력하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제가 보살펴야 하고 사랑을 쏟아야 할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난 거죠. 동서는 늦었지만 다시 도전해보겠다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혜인이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함께 도서관도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온 우리는 이제야 다시 서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연치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요. 서로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던 우리. 우리는 이제 다시 서로에게 반창고 같은 존재가 되어 남은 시간들을 잘 여물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모습을 우리 도련님이 꼭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말라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이제는 도련님이 정말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을 다시 만날 그날, 서로 아무런 후회도 죄책감도 없이 다시 웃고 떠들 수 있게요. 태풍 속에서도 빛났던, 그때 제주도에서의 밝았던 우리 모습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